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학생 7명 가운데 2명이 의식을 되찾고 나머지 학생들도 증세가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어긋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가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네 번째 인상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시, 인천 계양구를 확정하고 서울 강남에도 공공주택을 지어서 주택 1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사찰 목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나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강릉 펜션 사고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사흘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던 7명 중 2명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병원 2곳에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그중 한 곳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자, 먼저 학생들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7명 가운데 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 학생들 모두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명 모두 자가호흡을 하고 통증에도 반응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까지 2명이 의식을 찾고 간단한 대화를 하거나 들리는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의식을 찾은 학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도 체내 일산화탄소를 줄여주는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밤새 치료가 이어졌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원은 오늘도 이 학생들에 대한 집중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병원은 원주에 있죠. 이 원주에서 치료 중인 학생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고압 산소 치료실을 찾아 원주로 이송된 2명은 아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착 당시부터 학생들의 상태는 무척 심각했는데요. 병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응급 고압 산소 치료 후 현재는 뇌 보호를 위한 저체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별다른 차도는 없어 환자 상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학생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타깝게 숨진 학생 3명은 서울에 빈소가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세 학생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어제 오후 서울에 옮겨졌습니다. 세 학생 모두 같은 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게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소식을 접한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학생들이 다니던 대성고등학교 교사 일부도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학교와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빈소에는 취재진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장례 지원을 전담하는 한편 현재 임시 휴업 중인 대성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변을 당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새 나온 보일러 배기관이 어긋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3명의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혈액 속 일산화탄소 농도가 시사량 40%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을 통해 새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40%가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고 있고요.
48%, 55%, 63%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보일러 연료나 연탄이 탈 때 많이 나오는데 마시게 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 201호에는 지난 8일에도 중국인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이후 열흘 가까이 비어 있다가 학생들이 묵은 뒤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에 사람이 건드린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션 가스 보일러를 뜯어내 국가수로 보낸 뒤 정밀 감식을 벌여 배기관이 왜 어긋났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사고 전날 수능을 마치고 꿈에 부풀었던 학생들의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룻밤 만에 긴박한 구급차의 움직임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 펜션 마당에 택시 석 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바로 옆 경포호수와 바닷가 구경을 마치고 늦은 저녁거리를 장만해온 학생들. 양손엔 짐이 가득하지만 즐거움과 들뜸이 느껴지는 발걸음입니다. 경포호를 근처에 둔 이곳 펜션 일대는 풍경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수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곧 다가올 대학 생활을 그렸을 것입니다. 10대의 끝자락, 큰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그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전 3시에 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는요. 아래층에서 그 학생들이 뭐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해방감과 들뜸이 넘쳤던 자리를 긴장과 안타까움이 차지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이 발견한 건 참기 힘든 부대낌과 고통에 비틀어진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불난 줄 알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를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집을 못 들어가니까 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소방차가 있어서 웬일인가 싶어서 와서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며 10가지 색깔의 미래를 나눴을 친구들. 몇 친구는 그 꿈을 펼칠 기회를 잃었고 살아남은 친구들은 힘겹게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벌일 예정인데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역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역 광장입니다. 자, 조금 이른 시각이긴 한데 택시 잡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 카카오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평소 새벽 시간대는 바로바로 잡혔는데 오늘은 10분 정도 걸려 겨우 잡아 타고 왔습니다. 이곳 서울역에 있는 택시 승차장 상황을 보면요. 평소에는 택시줄이 수십 미터 늘어서 있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집계를 해봐야지 하겠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택시 잡기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 파업이 출근길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달 전 있었던 1차 파업 때도 사실 시민이동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택시들도 있었고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소폭 증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파업에 참여하는 택시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서 택시업계 운행 중단과 파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쟁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쟁점입니다. 카풀 쉽게 말해 근처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카풀하기 쉽도록 카카오에서 올 2월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물론 차량을 제공하는 운전자는 소정의 운송료도 받게 됩니다. 택시업계에선 이런 카풀이 일반화되면 택시 손님이 줄어 택시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시기사 한 명이 카풀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택시업계 반발은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입니다. 주최는 택시 노조 4개 단체입니다. 카풀 반대 집회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지난 10월, 11월에 있었던 1, 2차 집회 때도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엔 최대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기사가 25만 명 가까이 되니 무려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공원을 거쳐 마포대교를 건너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진이 퇴근 시간대랑 겹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퇴근길, 그렇지만 교통 체중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인상인데요. 다만 내년 인상 횟수는 3차례에서 2차례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김용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연일 연준을 압박했는데 결국 금리를 인상했군요.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킨 셈이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높아졌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도 예상대로 장기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이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 연준은 올해만 3월과 6월, 9월에 이어 12월까지 모두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1.75%로 인상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다시 0.7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금리 인상 횟수는 좀 줄여서 전망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지난 9월 FOMC 회의 때는 내년 인상 횟수를 3차례로 전망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2차례로 수정 전망한 거죠.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에 따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은 실제로 내년 미국 경제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이번에 2.3%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글로벌 경기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준의 발표 직전 1% 가까이 올랐던 뉴욕 증시는 발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서 한때 2% 넘게 폭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낙폭을 다소 줄여서 나스닥은 2%대의 급락세, 다우지수는 1%대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입니다. 이 4곳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 11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위례 신도시보다 2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이 일대 649만 제곱미터도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졌던 3기 신도시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4곳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신도시 택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4곳 모두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 정도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확정된 3기 신도시 지역은 오는 2020년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도 대규모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셈인데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32곳을 개발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특히 강남의 이른바 노른자 땅에도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우려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이 가깝고 코엑스 등이 인접한 강남 한복판의 시위지인 이곳에 800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자리에도 무려 2,2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내는 대신 도심 유휴 부지 등을 제공하고 특히 이른바 강남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 외에도 은평구 수색역세권 2,170세대,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2,390세대 등 서울시가 15,000호를 공급하고 LH가 4,000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5,000호를 추가해 모두 8만 호를 만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가는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 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해주고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차 발표 이후 대상지 부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에 발표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심의가 마무리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과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km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GTX-B 노선도 내년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1외곽순환도로 상승정체 구간 중 서창에서 김포 구간과 판교에서 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광역버스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색역과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인근 등에 M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포근한 날씨 속에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호남과 부산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지역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을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모습입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 영하 0.1도, 대구 2.4도, 광주 7도로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부산과 광주 14도, 대전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대기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1,800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와 트럭이 추돌하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 26개 동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 11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40분 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1,840여 세대의 주민들은 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인근에서 트레일러와 트럭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6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갓길로 나갔던 트레일러가 차로로 들어오던 중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사고 충격으로 열리지 않는 버스 문을 장비로 열고 승객 20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다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홍천국도에서는 SUV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2살 A씨가 팔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김용균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청을 찾아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태안화력발전소의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갇히는 등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출입문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와 유족 등 7명이 있는 상황. 이들은 김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9 10호기와 같은 작업을 하는 1호기부터 8호기도 사고 위험이 크다며 전면 작업 중지를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용균하고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갖다가 그 안에서 몸을 갖다가 엮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선하고 그걸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작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참 안타깝게 참 그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출입문 셔터가 내려진 건 어제 저녁 7시쯤. 밤 9시에는 시민대책위 측에 퇴거 요청도 있었습니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유족 요구에 대한 결정권이 보령지청에 있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출입문 셔터가 내려진 건물 안에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측과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장 추가 작업 중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지청하고 대전청이 서로 핑퐁게임 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책임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누고 한국서부발전 앞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나와 사과했지만 노조 상급단체를 사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확답이 없자 일부 노동자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관 대형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사도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모두 김용균이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 행동의 날 행사에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추모 행사에서는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 등의 시민 발언도 이어졌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글이 적힌 손피켓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전직 특별감찰반원 폭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민간인까지 무차별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청와대는 사찰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 속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보받은 것이라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첩보 목록을 공개합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파일과 함께 현 정부 인사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문건 제목이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 관련 동향과 조선일보의 취재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도
목록에 담겼습니다. 이미 알려진 고건 전 총리 장남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 동향과 함께 교수, 민간기업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다만 문서 제목이 있는 사진을 입수했을 뿐 본 문건을 입수하진 않았다며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비위 혐의자인 김 전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어 한국당이 입수한 것 김 전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자체 생산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자신이나 민정수석 등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거나 김 전 수사관이 보고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이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공기업 사장의 특혜 의혹 첩보가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김 수사관 입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도 조선일보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민주당 우재창 전 의원의 업체에 몰아줬다는 첩보를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11월 2일 김 수사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기 하루 이틀 전이었다며 작성 당사자가 업무에서 제외돼 보고서도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감찰 보고서의 내용과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이 이미 지난 10월 다른 언론에서 보도됐고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것이라며 첩보가 아닌 베끼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김 수사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며 휘둘리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폭로전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고발하면서 김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전의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합니다.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회계구조 단일화와 처벌 수위 등을 두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성장 환경 조성, 혁신 성장 지원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북 압박을 강화한 미국이 침묵하는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대표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보장하겠다며 준비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두 번째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가진 지 한 달 만입니다. 비건 대표는 입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대북 유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가로막혔던 인도적 지원을 풀고 이를 위한 미국인들의 방북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are concerned that strict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anctions has occasionally impeded the delivery of legitimate humanitarian assistance. 북한은 최근 북미 협상에 나서는 대신 미국이 어린이들의 학용품과 장난감까지 제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예외 입장을 내비친 셈인데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 보일 태도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과 연내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간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저촉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남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비핵화 실현 노력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북미 신경전 속에 미국이 내놓은 카드로 꽉 막힌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북 간 소득 차이가 최근 1년 사이에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은 3,363만 6천 원, 북한의 1인당 총소득은 146만 4천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남한의 1인당 총소득이 북한의 22배였는데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학생 7명 가운데 2명이 의식을 되찾고 나머지 학생들도 증세가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어긋난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가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네 번째 인상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하고 서울 강남에도 공공주택을 지어 주택 1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도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스물아홉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로 곧 1년이 됩니다. 김동호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은 화재 참사 현장. 건물은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겐 다시는 생각하기 싫고 오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일상을 짓누르고 있어서입니다. 일부 유족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받는 등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 유족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아직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행형이에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화재 당시 자신의 크레인으로 건물에서 3명을 구출한 이양섭 씨에게도 1년 전 오늘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층에 그 많은 여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는 있었습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번화가 가운데 하나라는 게 무색할 만큼 시민들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가족이나 지금 여복하겠어요. 지금 우야부야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역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아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당시 소방 고가 사다리차가 도로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제때 진입하지 못해서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 구조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었죠. 1년이 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대형 고가 사다리차가 500m를 우회하고 좁은 골목길로 사다리를 제때 펴지 못한 겁니다. 화재 발생 후 1년, 상황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불이 났던 스포츠센터 건물은 불타 녹아버린 외벽은 보수됐지만 흉물스럽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으로 건물 저층 부위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한 도로 상황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지금에도 화재가 난 건물 앞 도로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이 일대 도로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황색 실선이 아니라 여전히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소방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축물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 합동조사반이 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중대 위반 사항 56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불법 증개축과 방화문 설치 불량 등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나 거의 지내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방차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2월 개정됐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쓰도록 강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천 화재 참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 대종빌딩의 응급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보강 공사가 끝나면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서 이르면 3월쯤 건물 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남구청은 임차인들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의 분식 회계 여부를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섣부른 결론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과 합당한 제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며 소송을 내고 고의 분식회계라는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증선위가 2번에 걸친 감리에서 결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분식회계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행정처분 집행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법정에서 호소했습니다. 증선위 측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2차 감리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추가되면서 분식회계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특별한 사유 없이 회계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당연히 강제 집행 정지가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외부 감사 계약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합병 무효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등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소송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과거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조사단 가운데 일부가 심각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각 12명씩으로 구성돼 6개 팀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 조사단 일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조사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면 사표를 쓰겠다라고 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압박을 주는 인물 가운데에는 고위급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조사단은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와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등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산적한데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요청받고 있다며 적어도 3개월 이상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와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국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전 감독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여성 배우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시리아 주둔 2천여 명의 미군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년 전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 IS는 중동에서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였지만 현재 미국은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철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시리아에 있는 모든 미 국무부 직원들은 24시간 안에 시리아에서 철수할 것이며 모든 미군 병력은 IS 격퇴를 위한 마지막 작전을 마치는 대로 시리아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면서 구체적인 여론 진정책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때 논의된 내용 가운데 추가 근무 수당 비과세 방안은 실제로 지난 12일 마크롱의 대국민 담화에 포함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후배 선수의 머리를 배트로 때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넥센 이태근이 36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넥센 구단에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포킹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7차례나 맞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승부조작 브로커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영구 제명된 문우람은 최근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팀 선배에게 폭행당했던 과거를 털어놔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문우람을 폭행했던 선수가 이태근으로 밝혀지면서 이태근은 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넥센의 주장으로서 두발 상태를 지적하다가 방망이를 들었고 문우람이 입대한 후 통화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3년 7개월 전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문우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망이의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했고 KBO는 이태근의 소명을 들은 뒤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정기리그 36경기 출장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10일 이태양, 문우람의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 의혹은 해당 구단들이 사실이 아님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달에야 구단에 자진 신고한 넥센 임지열은 정규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 KBO는 넥센 구단에게도 선수단 관리 소홀과 보고 누락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농구 KT가 오리온을 가까스로 누르고 공동 2위를 이뤘습니다. KT는 부산 사직체육관 홈경기에서 종료 1.3초 전 김민욱이 자유투 결승점을 넣어 91대 90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인삼공사는 삼성을 101대 78로 대파했습니다. 여자 배구 GX칼텍스가 현대건설을 힘겹게 꺾고 단독 1위가 됐습니다. GX칼텍스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이소영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하면서 3대 2로 이겼습니다. 도로공사는 IBK 기업은행을 3대 1로 제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리뉴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3년 전 첼시에서 해임됐던 모리뉴는 3년 뒤 같은 날 맨유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맨유 구단은 위약금 340억 원을 주면서까지 모리뉴 감독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라이벌 리버풀에 1대 3으로 완패한 지난 주말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리그 6위로 추락한 성적에 선수단과 불화설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3시즌 만에 짐을 쌌습니다. Oh, ecstatic. Absolutely wonderful news. Look at his demeanor. Look at the way he's an absolute misery. This guy. 2016년 취임 당시만 해도 모리뉴는 특유의 화법으로 자신감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Some of them, the last time they won a title was never. The last time I won a title was 1 year ago. It was not 10 years ago, 15 years ago. 하지만 가는 팀마다 리그 우승을 지휘했던 모리뉴는 맨유에서 리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올 시즌은 17경기를 치른 현재 리그 6위로 추락해 일찌감치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29년 사이 최악의 성적으로 선두 리버풀보다 강등권과의 격차가 더 가깝습니다. 성적이 안 좋자 선수단은 물론 영국 언론과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모리뉴 감독이 처음으로 3골자 패배를 당한 지난 8월 토트넘전 직후 정점을 찍었습니다. Do you know what this means? 3-0. But also mean 3 premierships and I won more premierships alone than the other 19 managers together. 3 for me and 2 for them. Respect, man, respect. 3년 전 12월 18일 첼시에서 경질된 모리뉴는 3년 후 같은 날 맨유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맨유는 후임 감독 선임에 착수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단과 콘테 등 다양한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차라리 춥더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현재 호남과 부산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고요.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농도도 평소의 2~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농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먼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저녁까지 10에서 40mm의 겨울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0.6도, 대구 2.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11도, 대전 10도, 광주 1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서 미세먼지가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